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 정종화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국고전영화극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190편 정도의 고전영화들을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 중에서 한 작품을 골라서 그 영화의 가치와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더 깊숙한 얘기를 진행하고자 이 대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게 손님을 모셨는데요. 영화 감독이자 영화 평론가이신 정성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성일입니다. 오늘 어떤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오늘 함께 보고 싶은 영화는 1949년에 윤용규 감독님이 연출하신 마음의 고향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한국 영화 100편에도 한국영상자료원이 뽑은 목록에 들어가 있지만 의외로 시네필들 혹은 심지어 영화평론가들 중에서도 제목은 다들 알고 있으나 이상할 정도로 이 영화를 정말 보았다라는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한국 영화사의 100편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그냥 단 한마디로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런 단서를 달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의 걸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이야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한국 영화사를 연구하고 계신 정종화 선생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 영화사의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그날까지의 한국 영화사는 이상할 정도로 공백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한국 영화들이 틀림없이 만들어졌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일종의 진공 상태라고나 할까요? 저도 긴 시간 동안 이 시간을 그냥 건너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오로지 그 공백을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우연히 마음의 고향을 보았습니다. 그런 단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고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마디로 걸작이었고,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맹렬하게 이 기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를 우리들이 설명해내고 복원해내고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래서 이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일제 강점 하에 만들어졌었던 조선 영화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작된 한국 영화 사이의 어떤 단절을 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한국 전쟁 이후부터 비평 담론들이 시작되고 한국 영화사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일제 강점하의 영화들은 한국 영화사 연구라기보다는 서지학적 연구 혹은 고고학적 연구에 가깝게 돼버렸죠. 저는 그 이유가 이 기간이 비어있는 공백으로 놓여있는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메꾸기 위해서라도 이 기간의 영화들이 더 많이 이야기되고 생생하게 현재화시키고 역사화시키는 것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향은 한편으로는 단지 여러분들의 호기심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서 한국 영화사의 그 끊어진 선을 다시 연결해주는 어떤 매듭의 지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윤영규 감독이 49년 8월경에 이제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윤영규 감독은 한국전쟁 직전에 이제 월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좀 덜 알려지게 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도 마음의 고향의 논쟁의 지점이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국에서는 잘 알고 계신 대로 창백한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연좌제라는 그 아주 나쁜 법에 의해서 사실 그 월북 그 문예인들이 모두 역사 속에서 그림자 속에 놓여져 있었죠. 마음의 고향에는 그 두 명의 월북자가 관련되어 있죠. 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해방 이후에 그 조선영화 동맹에 가입했었던 일본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수련을 쌓고 돌아온 다음 해방 이후 돌아와서 조선영화 동맹에서 활동했었던 윤영규 감독이 계시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일제 강점 하에는 그 어용 친일 연극 단체였었던 그 현대극장에서 활동하셨던 함세덕 그 작가가 해방 이후에는 완전히 반대쪽에 가서 조선 연극 동맹에 그 활동했었죠. 저는 사실 두 사람이 분명히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윤영규 감독은 알고 계신 것처럼 조선 영화 동맹의 서울 지부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두 동맹에서 활동하는 사람 두 분이 만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고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도구마화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사에서 절반의 한국 영화사밖에 없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남한의 영화사만을 갖고 있지 한국의 영화사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많은 예술인들이 월북을 한 다음에 틀림없이 많은 그 영화인들에 관련된 단지 감독들만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많은 스태프들 또 배우들도 월북 하신 분들이 있죠. 1950년 이후 그들이 북한에서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작품들도 이야기된 문헌들을 우리들은 볼 수 없었고 실제 영화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 1945년에서 50년을 기점으로 놓고 남한으로 이어지는 한국 영화사를 쓰고 분단시키지 말고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활동했었던 이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월북했었던 사람들을 연결지어서 쓴다면 일제강점하로부터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영화인들을 놓고 두 개의 선의 영화사를 쓸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고향에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인 색깔이 놀랄 만큼 전혀 없습니다. 마치 표백된 것처럼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역시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 영화의 제작에 관련된 정치적인 맥락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바로 이 절단돼 버리다시피 한 이 기간은 어쩌면 한국 영화사에 관한 서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윤영규 감독이 가졌던 그 정치적 맥락, 또 이 원작 희곡이 갖고 있었던 함세덕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갖는 맥락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고향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맥락의 역사화에 관한 적극적 해석 이 과정이 긴급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맥락, 정치적 함의에 대한 해석을 선생님께서 작년에 한국영화 100주년이었고 그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냈던 책자에서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서도 보면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역시 그 마지막에 도성이라는 그 어린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간을 나서서 어떤 세상으로 나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의 고향에 관한 많은 비평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향의 많은 비평들이 맨 마지막 장면을 이 도성이라는 동자승이 예, 그렇습니다. 절을 떠나면서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는 어떤 희망의 발걸음이라고 해석을 다들 쓴 것을 보았을 때 네. 사실 그 비평들의 상당수는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읽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고향을 상당히 늦게 보았습니다. 근데 정작 영화를 봤었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성의 표정의 그 웃음의 표정은 그런 표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도성이 이 절을 떠나기 전에 의도적으로 만약에 단지 어머님을 따라 만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었으면 어머니를 보았었던 플래시백이 등장한다거나 뭔가 어머니를 만났었던 순간의 어떤 순간들의 찰나의 순간들이 이 도성을 찾아왔을 텐데 그런 장면은 일체 없고 떠나기 전에 이 절의 풍경들을 차례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절의 풍경들을 차례로 쌓아갈 때에 절의 풍경들의 장면의 공통점은 모두 도성이라는 이 동자승이 일을 했었던 공간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동자승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깃고 불을 끄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죠. 네, 또 종도 쳐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 동자승이 떠나자 이 모든 노동의 활동들이 중단돼 버린 장면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이 앞의 장면들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부딪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윤영규 감독이 궁금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었었을 때 이 영화는 1949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었고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대로 조선영화동맹의 서울 지부장을 맡고 계셨을 때에 이 분의 머릿속에서 작동되었었던 이 영화에 대한 이 원작 희곡에 대한 해석,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 이 어린 동자승의 행동에 대한 해석, 아니 차라리 마지막 순간은 결단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죠. 예. 이 결단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순간에 대한 해석에 무언가 우리들은 정치적 봉쇄를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그 해석을 열어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동자승이 떠나는 이 장면에서 비로소 이 영화는 완전히 1949년에 윤영규 감독께서 마음의 고향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래하지 않은, 하지만 앞으로 도래해야 할 1949년의 관점에서 도래해야 될 미래의 사회에 대한 하나의 알레고리로 읽어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봤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읽으면 또 너무 도식적인 해석에 빠지는 것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미리 차단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길을 저는 한번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고향은 더 많은 비평가들, 영화 학자들, 영화 사학자들, 시네필들 기꺼이 뛰어들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1945년 이전에 그 이제 이른바 조선 영화라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인물들이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표현하고 이런 영화들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 49년의 마음의 고향에서 저는 좀 감동했던 혹은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 어린 소년이 마지막에 이제 그 친엄마를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새롭게 엄마가 되는 그 아씨를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이 이 한국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이 어린 소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해방 이후에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능해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고향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고향의 주인공을 어린 소년으로 설정한 데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왜 이 영화의 훌륭한 점인가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어른들이 갖는 어떤 그 강고한 태도, 심지어 그렇게 이 어린 소년을 입양시키고 싶어 했었던 아씨 마님까지도 어머니가 나타나죠. 바로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어머니도 포기하죠. 또 주지 스님은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고 이 어린아이를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이죠. 말하자면 여기에는 마음의 고향에는 그 어른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어른들에 대한 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교 이데올로기가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강점화였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른의 이데올로기가 내리진들르고 있었을 때에 마음의 고향에서 새로운 영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이 어린 아이를 갖다 놨었을 때에 여기에서 제가 문득 느껴본 건 새로운 영화가 시작할 때 많은 그 영화사의 중요한 영화들이 아이를 주인공으로 갖다 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자전거 도둑에서 이탈리아 네오레alizm이 시작할 때에 아이의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죠. 파리를 막 달려가는 앙뚜아느 두아넬, 400번의 구타에서 누벨바그가 시작할 때 프랑스 트리포는 어린아이를 갖고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키아로스타미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딘가에서 아이를 갖다 놨었을 때 명백하게 그런 점에서 마음의 고향은 새로운 한국 영화를 아무런 어떤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아이가 성장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싶어.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싶어라는 아이로 갖다 놓고 주인공으로 시작했었을 때 그건 단지 그냥 어린 동자승이 주인공이었었다는 걸 훨씬 뛰어넘어서서 이런 세계 영화사의 새로운 영화들이 출발할 때의 원점으로 갖다 놓은 그 나이에 대한 말하자면 그것이 그 지식으로 연대한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윤영규 감독이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를테면 그 러시아가 소비에트 영화였었던 시절 새로운 소비에트 영화가 시작할 때에도 타르코프스키가 이반의 소년 시절이라는 어린아이에서 우리 시작한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 마음의 고향이 이 아이로부터 시작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들은 중요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동 영화, 어린 영화라고 하니까 또 일본 영화에서도 시미즈 히로시 감독이라든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스님께서 이 마음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또 방금 세계 영화사의 어떤 맥락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계 영화사의 맥락에서 좀 영화 언어 문법적인 측면, 스타일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을 때 일본 영화가 생각이 난다라고 좀 운을 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의 고향을 보면서 사실 맨 처음에 가장 먼저 놀랐던 건 친숙함이었었습니다. 처음 보는데 이 영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영화의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이 친숙함이 어디서 온 것일까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영규 감독님이나 이 영화를 촬영한 한영모 촬영 감독님이 두 분 다 일본에서 긴 시간 동안 도제 수업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물론 그건 그 시대에 뭐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공격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일본 영화들의 그 현장에서 바라본 일본 영화의 그 어떤 흔적들이 이 영화 속에 묻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일제 식민지 강점화라는 우리들의 역사 때문에 어떤 이런 흔적에 대해서 우리들은 맹렬하게 저항하고 부정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역사의 과정에서
흘러들어온 어떤 또 하나의 그런 그 전통에 대해서 설명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의 고향을 보고 있노라면 1930년대 저는 시미즈 히로시 영화의 어떤 장면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풍경들, 예. 시골의 풍경들을 보여줄 때 장림 안마사 시미즈 히로시의 그 작품이 어쩔 수 없이 떠오르곤 하였었습니다. 또 장면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방식은 명백하게 1930년대를 거쳐서 1950년대까지 이어졌었던 일본 영화의 어떤 그 병풍 구조, 예. 이 장면들의 그 편집 방법과도 연결지어져 있었고요. 물론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놓고 숏바이숏을 하면서 맞습니다. 예. 장면들의 구도를 차곡차곡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금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대목에 관해서 한국 영화사 연구자들, 학자들, 비평가들이 좀 더 적극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영화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명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숨막히는 명신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걸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스포일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고향을 보시고 난 다음 제게 다가와 마음의 고향을 보았습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가장 먼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저와 같은 장면을 이야기하면 전 그때부터 밤을 샐 준비를 할 겁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떤 장면일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녹화가 끝나고 나서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음의 고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영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성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고향의 명장면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흥미롭고 훌륭한 소통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고전영화극장에서 마음의 고향 영화를 챙겨보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